MZ 시네필입니다. 시청자분들에게도 이런 작품들이 있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뛰어난 명작은 아니고 여러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각나고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볼 만큼 기억에 남는 작품이요. 그런 작품들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시간이 지나도 마음을 붙잡고 있죠. 이번에 소개할 사랑과 거짓말 은책의 그런 작품입니다. 이 만화는 2014년에서 2022년까지 연재된 작품으로 1쿨짜리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작으로 볼 수 있지만 애니메이션은 6번 정도 분량까지만 제작되었고 영화는 전형적인 일본 만화 실사화의 전형을 따르는 등 어정쩡한 흥행에 그쳤죠. 게다가 원작 만화도 후반부에 상당한 단점을 보여 명작이라 부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화는 다 읽고 난 뒤 제게 계속 기억되는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이걸 다시 보고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저번 리뷰에서 제가 말했듯 전 헤어질 결심을 박찬욱 영화 중 올드보이와 더불어 최고 고점 중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그만큼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한 실망이 컸죠. 그래서 이 영화를 다시 재관람했는데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와 사랑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같았습니다. 저는 헤어질 결심에 대하여 비극적인 찐사랑 이야기로 보았습니다. 이 둘은 서로에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가지 제약 등으로 파멸할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감출 수 없었고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런 점과 더불어 히로인이 겉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다면적인 매력을 품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럼 사랑과 거짓말이 어떤 작품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운명이라는 말을 믿나요? 이에 대해선 철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창작물에서 운명은 보통 이런 요소로 쓰이죠. 어떤 사람들은 오글거린다거나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운명과 사랑의 결합은 굉장한 시너지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자신들도 그런 사랑을 원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미모가 뛰어나거나 재기가 넘친다고 해도 이런 동화 같은 사랑을 실제로 하기는 쉽지 않죠. 오히려 현대에는 이런 개념을 비웃는 게 성숙함의 조건 중 하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모두가 자신에게 걸맞은 운명의 짝을 찾을 수 있는 사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랑과 거짓말은 그것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거의 유사하지만 딱 하나 다른 점이 유카리 법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각 개인의 유전자와 주변 환경, 성향 등을 분석해 16세 즈음의 상대를 지정해주는 법입니다. 즉, SF에서나 나올 법한 국가주도 맞선이죠. 국가가 이러는 이유는 저출산 방지, 가정불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그리고 잘 맞는 유전자끼리의 결합으로 부모보다 더 우수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창작물 속 이러한 법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차별과 부조리로 가득한 악법이지만 작중에 나오는 유카리 법은 과학의 붉은 실이라 불릴 정도로 상당히 좋은 제도로 묘사되는 게 이 작품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이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죠. 대한민국에선 덮어놓고 나오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라는 말이 돌던 1975년 일본에서는 장차 인구수가 감소할 것을 예측하고 이 법을 발의합니다. 여기서 정부가 굉장히 치밀했던 것은 이게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의무로 지정했다면 처음부터 반발에 부딪혀 법안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컸겠죠. 하지만 선택의 문제이기에 국민들은 처음에 이를 정부 주도의 결혼정보회사 정도로 여기며 신청률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정부 주도의 결혼을 한 남녀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유능하며 부부 사이도 훨씬 좋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러자 시간이 갈수록 신청률은 증가했죠. 게다가 일반적인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들 대부분이 여러가지 면에서 이들에게 밀리자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부 통지를 신청합니다. 결국 40년이 흐르자 원칙적으로는 신청이지만 사실상 의무가입이나 마찬가지가 된 유카리법. 이쯤 되면 디스토피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때 지정된 상대와 사랑에 빠지는 데다 만난다고 반드시 결혼하라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로 뽑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아예 정부 통지를 거절하고 연애 결혼을 하는 케이스도 있는 등 최종 선택은 당사자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에겐 이 법이 훌륭한 시스템이라는 공감대가 생길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정부 통지 부서에서 일하는 이 공무원처럼 결국 불행해진 케이스도 있지만 호황기에도 실업자나 부도난 기업이 있듯 예외는 있는 법입니다. 즉, 대부분이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과 거짓말의 세계관, 작중 주인공 말처럼 가만히 있어도 약속된 행복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주인공 내지막 유카리는 이에 질색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통지를 받기 전
5년 내내 짝사랑하던 여자인 미사키가 있기 때문이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추억 하나로 5년간 미사키를 짝사랑해왔지만 그는 고백할 엄두도 못 냅니다. 학교에서 인기 많은 미소녀인데다가 유카리에겐 곧 정부 통지가 올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는 그녀에게 고백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런저런 망상을 하며 기다리는 유카리. 하지만 늦은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자 결국 까였구나 하고 돌아가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5년간 서로가 서로를 짝사랑해왔다는 엄청난 반전 마음을 확인했으니 이제 5년치를 해야죠. 처음 치고는 아주 능숙한 키스. 그 순간 정부 통지가 오고 놀랍게도 그의 상대는 미사키입니다. 고전 동화에나 나올 기적 같은 상황. 하지만 이 메시지는 곧바로 사라지고 정부 통지 담당 공무원들이 나타나 그의 상대를 알려줍니다. 유카리는 필사적으로 항변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 미사키는 놀라울 만큼 성숙하게 반응하죠. 결국 유카리는 자신의 정부 통지 상대인 사나다 이리나를 만나게 되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작품의 제목 사랑과 거짓말은 각각 이리나와 미사키를 뜻합니다. 미사키가 아니라 이리나가 사랑을 의미하는 이유는 그녀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워가는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이리나는 오랜 투병으로 학교에서 아싸였고 누군가를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카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워서 그의 연애를 도와주기로 하죠. 그러면서 미사키와도 친구가 되어 여저교 구도를 탈피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르의 법칙처럼 이리나는 유카리에게 반해버립니다. 유카리 역시 유카리법의 효용성을 증명하듯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죠. 게다가 미사키는 그에게 키스는 키스대로 하면서 이리나와 사귀라고 권합니다. 만난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을 강제하진 않는다 했지만 법적 처벌만 없을 뿐 사회 분위기상 정부 통지를 거절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 큰 누님의 말대로 미사키와 맺어진다 해도 그 이후를 보장할 수 없죠. 아무리 사랑이 좋다지만 이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게다가 이리나를 사랑하게 된 이 시점에 미사키도 이리나와 사귀라고 하니 이 정도면 그냥 정부 통지대로 결혼하는 게 정답 같아 보이는 상황. 하지만 이후 미사키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앞에서 제가 미사키가 거짓말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 이유는 그녀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유년기를 보내던 미사키 그녀에게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님이 정부 통지를 거절하고 결혼한 사이였다는 겁니다. 둘의 연애사는 웬만한 드라마 못지않게 달달했죠. 미사키는 이런 부모를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지옥의 사건으로 유카리를 좋아하게 된 그녀 미사키는 정부 통지를 받기 싫어 엄마에게 상담하지만 예상 밖의 대답을 듣습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뭔가 쎄한 기운을 느낀 미사키. 그날부터 집에서는 싸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가정은 점점 무너져갑니다. 이후 살얼음 같은 평화가 이어지던 중 미사키는 엄마의 불륜 현장을 목격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늘 밝던 아이가 이런 눈빛이 되어버렸겠습니까? 여기서 이들 부부가 파경을 맞는 이유가 드러나죠. 이후 과정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부모님은 이혼을 합니다. 이 일은 앞으로 그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선 엄마의 불륜 상대는 정부 통지 상대였습니다. 그는 처음 그녀를 만난 후 내내 잊지 못해 독신 생활을 고수한 한국 드라마 남주 같은 설정의 인물이죠. 그리고 엄마는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결과 미사키는 두 가지 트라우마를 갖게 됩니다. 첫째, 아무리 사랑을 해도 정부 통지가 아닌 만남은 파국이라고 여기게 된 것. 이는 어머니의 변명과 더불어 아버지가 이혼 후 정부의 신청에 새로 만난 새어머니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더 굳어집니다. 이거야 이 세계관 사람들 대부분이 품고 있는 생각이지만 더 큰 문제는 두 번째 트라우마인데 자신을 태어나선 안 될 잘못된 존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정부 통지가 운명이라면 자신은 운명을 거스르고 태어난 존재니까요. 이런 자학적인 소녀가 어떻게 학교 최고의 인싸 미소녀가 되었을까요? 유카리에 대한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그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존재의 의로 삼아 버팀목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후반부 그녀의 행보를 보면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덕분에 미사키는 그나마 멘탈을 붙잡고 학교의 인싸 미소녀로 살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곧 족쇄가 됩니다. 친구 슈의 말처럼 그를 좋아하면서 고백도 안 하고 그저 체제에 휩쓸릴 거라는 말은 정론이지만 부모님의 비참한 결말을 아는 미사키에게 고백은 있을 수 없는 선택지였거든요. 이 와중에 우연히 미사키는 유카리와 친구들이 하는 대화를 몰래 듣게 됩니다. 대화 주제는 정부 통지 전의 연애는 무가치하다 땅. 미사키가 긁힐 만한 내용이죠. 그때 유카리는 친구들의 말에 이렇게 반박합니다.
친구들에겐 급발진이라며 비웃음을 사지만 미사키에겐 구원 같은 말이었습니다. 더 깊이 그에게 빠지지만 동시에 그가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오해하죠. 한편 슈는 미사키와 화해하려고 유카리에 대해 조사하다가 그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가 시한부라는 것 간단히 설명하자면 유카리 법으로 전 국민의 유전자를 수집 분석하다 보니 현실보다 유전공학이 발달합니다. 그러다 16세 이전 반드시 죽게 되는 현현성 치사 유전자라는 유전질환을 알게 되죠.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이 유전질환은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취급되고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윤리적인 문제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대로 유카리의 죽음을 기다려야 했지만 그녀가 특수정부통지 대상자로 지정되면서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특수정부통지란 건 앞서 도시전설처럼 잠시 언급됐는데 일반 통지와 달리 개인 간 환경이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뛰어난 이세만을 목표로 하는 통지입니다. 왜 이런 걸 하느냐면 일반 정부 통지로 평균 레벨이 올라가면서도 세상을 뒤흔들 천재는 거의 나오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설정이죠. 쉽게 말해 수재는 많지만 천재가 드문 일본의 상황. 그래서 정부는 특수한 통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게 알려지면 개인의 행복을 보증하는 정부 통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 게 뻔하니 정부는 대상자에게 최대한 서포트해주는 걸 대가로 비밀 유지를 요구합니다. 처음에 미사키는 당황하지만 곧 이를 이용해 정부와 거래를 하고 유카리를 살리는 데 성공합니다. 대신 정부 측에서는 이를 비밀로 하라고 하죠. 이 일이 있고 졸업 후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유카리의 고백을 듣게 된 겁니다. 이때 그녀는 아마 유카리보다 몇백 배는 더 두근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를 살리기 위해선 계속 거짓말을 해야만 했죠. 게다가 막상 그가 다른 여자에게 반해가는 걸 지켜보는 건 생각 이상으로 괴로웠고 자신의 정부 통지가 오자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 면모가 헤어질 결심에 설에와 유사합니다. 설에는 처음엔 거짓으로 그에게 접근했지만 어느새 그 거짓말 자체가 사랑이 됩니다. 우리 일을 그렇게만 하지 말아요. 그리고 결말에서 그녀는 혜준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고 완성시키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죠. 살인 용의자와 유부남 형사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지만 설에는 서로 가장 사랑하던 그 순간 죽음으로써 그의 미결 사건이 되어 영원히 사랑의 대상으로 남기를 선택합니다. 미사키도 설에와 같습니다. 자살을 선택한 데에는 마음에도 없고 반할 가능성도 전무한 특수정부 통지 상대와 결혼해야 한다는 공포도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태어나선 안 됐던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죽음으로써 질투로 더욱더 추해지지 않고 아름답게 그를 사랑했던 자신으로 남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커플들이 모두 맺어진다면 사회의 관습에서 벗어나게 되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즉, 두 작품은 오직 서로에 대한 마음만으로 약속된 행복과 안정을 포기하고 가시밭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런 이들을 보고 어리석다 할 사람들도 많겠죠. 심지어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지 말라고 자기 몸으로 직접 알려주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걸 사랑이 아니라 음식으로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몸에 나쁘고 안 먹는 게 좋다는 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 맛있으면 먹습니다. 즉, 아무리 이성적으로 굴어도 감정으로 움직이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위대한 사랑 이야기는 이성보다 감정으로 움직이죠. 합리성만 따지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헤어질 결심과 사랑과 거짓말도 그렇습니다. 혜주는 사건 피의자인 그녀를 만나지 않는 게 사회 질서상 옳고 유카리도 사회 분위기와 생존을 위해 정부 통지를 따라야 합니다. 심지어 그는 슈인도 부부인 혜준과 달리 미리나와도 사랑에 빠진 걸 감안하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들은 사회적 관습과 개인적 이득을 뿌리치고 가시밭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두 작품은 이런 비이성적이고 감상적인 선택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차이점이라면 마지막에 비극으로 끝난 전자와 달리 미사키와 유카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점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전자는 범죄물인데다 남자가 여자의 진심을 깨닫는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반면 유카리는 아주 절묘한 순간에 이를 알게 되고 혜준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 해피엔딩이 된 거죠. 이렇게 보면 훌륭한 사랑 이야기이자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지만 저는 이걸 명작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단점들이 적지 않거든요. 우선 제가 유카리와 미사키가 맺어진다고 했지만 미리나의 인기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멀티 엔딩을 내놓습니다. 아마 리리나 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겠죠. 하지만 유카리와 리리나가 맺어지는 과정은 미사키 엔딩에 비해 매우 약합니다. 단적으로 리리나 편에서의 미사키는 사실상 캐붕입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애가 리리나 편에서는 말 몇 마디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굽니다.
말 몇 마디로 이렇게 쿨하게 돌아설 사람이면 5년간 좋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미사키는 이후에도 이들과 친구로 지냅니다. 미사키 편에서 리리나와 인연이 끊긴 걸 생각하면 이는 모순이죠. 게다가 절벽 장면 이전의 대부분 내용이 거의 복부 수준인 것도 아쉽습니다. 그나마 리리나 엔딩이 미사키의 엔딩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결혼식이 묘사된 데다 조연들이 이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더 자세히 보여준 정도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슈의 설정입니다. 앞서 말했듯 초반에 유카리에게 정부 통지 대상으로 미사키가 왔다는 메시지 그 비밀은 미사키의 친구 이가라시 슈가 보낸 겁니다. 그녀가 이 문자를 조작할 수 있었던 데다 국가적으로 비밀인 현현성 치사 유전자 정보를 파고들 수 있었던 이유는 말하자면 이야기 진행을 위한 데우스 엑스 마키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슈는 다른 캐릭터들과 배경부터 다릅니다. 명문가 출신에다 유카리 제도의 수혜로 태생부터 천재 고등학생 신분으로 정부 통지 부서의 연산 담당자로 내정되어 정치적 권한까지 갖춘 말 그대로 슈퍼 여고생입니다. 물론 세상은 넓고 인구는 많으니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인물이 미사키와 중학교 동창이었다는 건 개연성이 약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엘리트주의가 강하고 고위 관료 집안은 해당 지역구를 대물림하며 그들만의 세계를 형성하죠. 원래대로라면 슈와 미사키는 만날 일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작가는 그녀가 미사키와 같은 중학교에 가게 된 이유를 거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뭔가 떡밥을 뿌릴 타이밍이 되면 슈를 동원해 이야기를 진행시키죠. 작중 묘사되진 않았지만 아마 미사키가 정부와 거래할 때도 슈가 한몫했을 겁니다. 이렇듯 그녀는 철저히 도구적인 캐릭터입니다. 작가도 이게 마음에 걸렸는지 슈의 연애사를 덧붙여 개인 서사를 주려 했지만 상대가 슈에 비해 매력이 없는 데다 반한 이유마저 설득력이 없어 독자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즉, 서사상 아주 중요하지만 결국 도구에 머무른 캐릭터라는 한계가 있죠. 반면 또 다른 주요 조연인 이사카 유스케의 경우 후반부에 본인만의 스토리를 부여받아 분량이 크게 늘지만 서사에 미친 영향은 적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중 증가는 안 그래도 할 말이 많은 만화를 더 루즈하게 만들었습니다. 굳이 의의를 찾자면 이 세계관에서 출산율에 관여하지 못하는 동성애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유카리가 남자에게도 매력적인 주인공이라는 점 정도겠죠. 뭐 BL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이 스토리가 가장 흥미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단점들 때문에 제가 거의 완벽하다고 느낀 헤어질 결심에 비하면 모자란 작품입니다. 하지만 저에겐 헤어질 결심만큼 큰 울림을 준 만화였죠.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완성도가 높은 만화들은 많이 떠올릴 수 있지만 이만큼 강한 인상을 남긴 만화는 손에 꼽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이 두 작품이 이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감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랑과 거짓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혜준과 달리 유카리는 분명 리리나를 사랑하고 양가 사이도 좋습니다. 그냥 미사키에 대해서 입싹 씻어버리면 그 역시 남들과 같은 푸르른 풀밭에 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된 행복과 안정을 버리고 불행의 가능성이 내포된 불확실한 사랑을 선택합니다. 헤어질 결심과 달리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이후 둘의 인생에는 여러 불안 요소가 남아있죠. 우선 정부 입장에선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니 이둘에게 이후 무형의 압박이 있을 겁니다. 독재 국가는 아니니 어디 끌려가진 않겠지만 국가가 작정하면 사람 인생 하나쯤 망가뜨리는 건 어느 시대에나 쉬운 일입니다. 그게 없더라도 유카리는 단명할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 미사키 부모님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품은 이런 불안감을 전부 감내하고 낙원을 벌인 이들을 추앙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감성은 어리석음으로만 취급되곤 하죠. 한국 드라마에선 돈과 권력을 지닌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 외에 사람들의 사랑은 파멸과 비참함을 낳는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같은 드라마가 있긴 하지만 여기선 남자가 자신의 꿈과 인생을 비롯한 모든 걸 희생해야만 사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사랑의 본질에 대해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작품들이 주가되니 오히려 이런 작품들이 더 빛나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이 그저 그런 성적에 그친 건 완성도와 별개로 한국에서는 이제 미디어에서마저 이런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방증일지도 모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 스펙이나 돈은 상관없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하진 못합니다. 저런 세상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큰 의문 없이 정부 통지에 따랐을 겁니다. 최소한 그 세상에서는 연애를 못해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기에 이 만화는 개인이 지닌 사랑에 대한 관점을 확인시키는 거울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랑과 결혼이 스펙과 재산이 된 2014년에 연재를 시작한 사랑과 거짓말. 이제 대중성을 중시하는 일본 만화계에서 이만큼의 설득력을 갖춘 채 사랑의 위대함을 설파하는 작품이 또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그만큼 많은 가치를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백조의 노래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부분이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시대에 마지막으로 부른 사랑의 찬가.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다시 읽으며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헤어질 결심보다 어쩔 수가 없다가 더 성공하는 세상에서 이런 주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사랑보다 조건이 먼저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는 시대착오처럼 보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세상을 거스르는 사랑. 그 어리석음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감정이니까요.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